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팀 사회문화의 명재민입니다. 자, 445쪽 오늘 10강입니다. 10강. 지난 시간에 우리 드디어 계층이론 들어갔었거든요. 계급과 계층 구분하는 거. 요거 이론론이냐 다원론이냐 구분하면서 중요했던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 파트까지 끝에 문화 파트를 정리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445쪽에 보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자, 또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책에서만 지금 한 4번, 5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이 나오면 거시적 관점이겠죠. 그럼 우리 거시적 관점 배울 때는 세트로 미시적 관점의 상상론과 교환이론이 나와야 돼요. 46쪽 넘겨볼까요? 어디 갔어? 미시적 관점의 상상론과 교환이론 어디 갔어요? 없네요. 왜 없을까요? 45쪽 넘겨보세요. 기능론, 갈등론을 배우는데 주제가 뭐예요 지금?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 계층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사회 계층,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 자체가 뭐만 해당한다? 거시적 관점만 해당하는 거죠. 우리 집에 아빠는 상층이고 엄마는 중층이고 아들은 하층이고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이라는 거시적 관점만 존재한다는 거. 주제만 바꿔놓고 기능론, 갈등론 너무 많이 봤으니까 자, 상중하로 나눠놨던 이 사회 불평등을 기능론은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갈등론은 부정적으로 보고요. 책 볼까요? 발생 원인, 기능론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 것은 누군 상이고 누군 중이고 누군 하고 이걸 나누는 것은 왜 나눈다? 차등적인 보상체계 때문에 계층이 발생하는 거다.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시하는 점은 개인의 인적 자본 형성과 사회적 희소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기능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합의했다고 존중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권력의 최하층에 있는 못 사는 하층조차도 그래 내가 능력 없고 노력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열심히 해서 나도 상층으로 가야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은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고요. 여기서 합의라는 말을 기능론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볼 겁니다. 갈등론은 지배집단의 합의입니다. 지배집단 상층만 합의한 거예요. 바로 오른쪽 볼까요? 갈등론은 상중하로 나누는 이 계층이론이 갈등론은 왜 발생했느냐?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으로 발생했다. 계층은 지배집단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상층이 특히 하층 괴롭히려고 등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시하는 점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구조를 중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의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기능론과 반대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갈등론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봤자 뭐가 안 된다고요? 권력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권력 여부와 가정 배경에 의해 불공정하게 분배된다. 가정 배경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엄마 아빠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개천에서 욕 난다? 요즘 바뀌었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도 안 납니다. 요새는. 이게 갈등론의 주장이죠. 그래서 지배 세력의 강제에 의해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고 봅니다.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사회 불평등의 기능, 즉 46쪽 맨 위에 상중하로 나누는 사회 불평등은 분명히 긍정적 기능을 해요.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요. 즉 하층도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기능론에서는 내가 지금 권력과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하층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중이나 상으로 가야지 열심히 노력하고요. 상층도 내가 지금 상층이지만 노력 안 하면 언제든지 중이나 하로 똑 떨어질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래서 서로 노력하다 보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런 어떤 이론이 성립되는데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정말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제공함으로써 집단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사회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계점, 기능론은 개천에서 욕 난답니다.
너도 엄마 아빠가 비록 거지 같지만 EBSI 드립다 보고 교과서 예습 복습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거예요, 기능론은. 그런데 기능론의 결정적인 한계점은 뭡니까? 가정 배경에 의한 영향력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요즘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른쪽에 갈등론은 이번엔 또 반대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불평등이 심해도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죠. 또 설명드립니다. 기능론, 갈등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배웠네요. 어떤 게 올바른 관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표해석 문제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습니다. 46쪽, 47쪽에 보면 사회 계층 이동과 계층 구조가 있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 계층 이동, 지금까지 배웠던 상중하가 안 변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이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사회 이동의 가능성은 계층적 개방성, 사회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좋은 거예요. 사회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사회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좋은 거죠. 그래야 개천에서 욕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층적 개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계층적 개방성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사회에 대한 만족감. 나는 비록 지금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만 내 자식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사회가 되면 사회는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빈부격차 심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분류가 중요하네요. 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습하셔야 되면 사회 집단을 구분할 때, 내 집단, 내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2차 구분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건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를 보면 먼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 수평이 나오겠어요? 수직이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수직이 많이 나오죠. 왜요? 수평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지위가 변하는 거예요. 즉 동일한 계층 내이기 때문에 중이 중, 하가 하, A 고등학교 교감이 B 고등학교 교감, 계층 위치가 안 변했잖아요. 수직은 뭡니까? 계층적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동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네요. 여러분들이 별말 없으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상승적 수직 이동이 있고 당연히 하강적 수직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적 수직 이동은 또 3개밖에 없어요. 하강적 수직 이동도 3개에서 6개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냐? 상중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중하 계층 이론에서 상중하, 하층이 이동하려면 중, 하층이 상승 이동하려면 상, 또 뭐 있어요? 중층이 이동하려면 상, 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층이야. 상층이 수직 이동을 했다. 상층이 수직 이동했대요. 그럼 무조건 무슨 이동이겠어요? 하강적 수직 이동이죠. 왜요? 상층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단순하네요. 그대로 따지면 하강은 쉽죠. 이번에는 상이 중, 상이 하, 중이 하. 똑같습니다. 단순해요. 하층이 수직 이동했다. 하층이 수직 이동했대요. 무조건 무슨 이동? 상승 이동이죠. 왜요? 하층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요? 수직과 수평을 나누는 기준 뭐라고요? 단순하네요. 이동 방향. 끝. 이동 방향이요. 자, 두 번째. 이동 기간. 요거 조금 이따 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이게 좀 어려우니까 뒤에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 원인. 요거 쉬워요.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개인적 이동은 원인이네요. 원인. 구조적 이동, 개인적 이동이니까 개인적 이동은 개인이 왜 이동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변화한 거. 요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 이동은 수직 이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승도 될 수 있고 하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잘 살았는데 나도 초반에 30살 땐 잘 살았는데 도박에 빠지고 뭐 술에 빠져서 맨날 술 먹다 보니까 그지같이 됐어. 이런 것들은 하강적 수직 이동이니까 개인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인적 이동입니다. 그럼 구조적 이동이 시험에 나올 텐데 전쟁, 혁명, 산업화로 인해 사회 계층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회 구조가 변한 거예요. 가보게요. 우리나라
1894년 신분제 폐지되는 갑오개혁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사회 구조가 변한 거죠. 이게 구조적 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이동 기간. 이동 기간 또는 이동 범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동 범위, 이동 기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뭔 소리냐? 여기서 일단 세대라는 말, 1세대, 2세대, 한 부모님과 다음 세대를 말하잖아요.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뭐예요? 한 개인의 생애 내에서 내 30살 지위하고 50살 지위를 비교해 봤더니 어떻더라? 이건 세대 내예요. 세대 간은 무조건 저를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저를 기준으로 자식이 나와야 돼요. 대부분 부모님이 나오죠. 부모님은 이랬는데 나는 이렇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쳐볼까요? 세대간은 무조건 엄마 아빠 나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세대 간에서 엄마 아빠가 상이고 저도 상입니다. 즉 세대간 이동을 했는데 수평 이동을 했어요. 섞이니까 헷갈리죠? 잘 보세요. 세대간 이동을 했는데 수평이란 얘기는 엄마 아빠의 지위와 나의 지위가 똑같다는 얘기죠. 두 글자로 바꿔볼까? 이거 뭐라고 불러요? 세습. 대부분 그렇게 되죠. 요즘은 엄마 아빠 잘 살면 자식 잘 살고 엄마 아빠 그지 같으면 자식도 그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대 간 이동이 수직을 했다. 많죠. 6가지 다 돼요. 엄마 한 대, 아들 중.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상인데 아들이 돈, 술에 홀락 빠져갖고 다 말아먹어서 하루 떨어질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세대 간 이동인데 포인트는 세대 간 이동이 나오려면, 세대 간 이동이 성립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부모님의 지위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서 이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농의 자식,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세계의 대통령이 되다. 이게 실제 걸려있던 플랜카드래요. 어떤 마을 입구에 빈농의 자식 세계의 대통령이 되다. 누구의 플랜카드 같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플랜카드입니다. 뭐 충북인가 아주 그냥 빈농의 집안에서 공부 됐다 잘해갖고 외교부 장관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뭐 사무총장까지 되고 지금 계속 뭐 대통령 얘기가 계속 본인은 아니라고 뭐 극구 부인한 면만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양반이 우리 나눴던 기준 이동 방향입니다. 빈농의 자식, 아빠 엄마가 빈농이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빈농이고 지금은 세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수직이겠어요? 수평이겠어요? 당연히 수직이죠. 여기는 없습니다만 아까 봤던 이동 원인, 이게 개인적 이동이에요? 구조적 이동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야 네가 외교부 장관하고 사무총장에 그렇게 시켰겠어요? 아니죠.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개인적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해보면 수직 이동과 뭐가 있다? 개인적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동 범위, 이동 기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일단 눈에 띄는 게 빈농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써놨네요. 엄마 아빠가 그지 같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잘 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대 간 이동이 있는 거죠. 세대 간 수직 이동이요. 그러면 세대 내 이동도 있느냐?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5살, 10살 때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추론해 봅시다. 엄마 아빠가 빈농이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 1살, 2살, 3살 이때는 굉장히 못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즉 반기문 사무총장의 예를 들어 1살 때 지위하고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60살의 지위 생각해 보세요. 본인 세대 내에서 1살 때는 하였는데 지금은 어땠다고요? 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겁니다. 즉 세대 내와 세대 간은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 자, 47쪽에 사회 계층 구조, 요것도 구분점이 중요합니다. 계층 모습이 일정한 틀로 이루어진 상태고 이건 제가 아예 그림으로 그려 드릴 겁니다. 옆에다가 또박또박 그림을 잘 그려 놓으시면 돼요. 먼저 구분 기준이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인데 이거는 계층 이동 가능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가로치고 무슨 이동 가능? 수직 이동 가능입니다. 수직 이동 가능이요. 즉, 잘 보세요. 이런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거하고 이거는 대박 다른 거예요.
이런 사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뜻입니까? 상중하 구분이 없어요. 평등사회죠. 유토피아 세계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거는 가끔씩 이거 보고 평등사회다. 상중하가 똑같잖아. 뭔 뜻이에요? 상중하 계층 구분이 있잖아요.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불평등사회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회는 현실에 없어요. 요게 지금 현실에 있는 건데 지금 수직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잘 보세요. 폐쇄형 계층 구조와 개방형 계층 구조. 당연히 개방형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수직에 따라 나누냐? 이게 폐쇄형 계층 구조고 이게 개방형 계층 구조라고 보면 둘 다 뭐는 된다? 당연히 수평 이동은 돼요. 상이 상, 중 하가, 상이 상, 중이 중. 당연히 되죠. 개방적 계층 구조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수평은 다 된다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수직 이동이에요. 개방적 계층 구조는 이게 돼요. 상층이 하로 떨어지고 하층이 중으로 올라가고 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폐쇄형은 뭐가 안 된다고요? 이 수직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 나누는 거고요. 자, 밑에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이 앞에 세 개가 일단 잘 나옵니다. 이 세 개는 앞에 뭐라고요?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피라미드 단순하네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요? 큰일 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평등사회요. 이런 사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상, 중, 하. 이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오케이? 그러면 계층 구성에서 상층이 가장 낮고 하층이 제일 많습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도는 근대 이전 사회예요. 사회가 불안해요. 왜요? 상층은 이 사회에 불만 없어요. 누가 불만이 많아요? 하층이 불만이 많죠. 하층이 불만이 많은 애들이 많고 상층이 있기 때문에 둘이 많이 싸워요. 상층과 하층이요. 싸울 때 누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의 중산층이. 근데 중산층이 하층보다 적기 때문에 중산층이 그 중재자 역할을 못합니다. 이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그러면 그 밑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게 좋은 거죠. 중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중층 구성 비율이 많고 상층이나 하층이 낮기 때문에 계층 간 위화감이 덜해서 사회가 안정적인 건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IMF를 겪으면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요즘 바뀌었죠? 부자는 안 망한다. 부자는 안 망합니다, 요새. 실제로 IMF 이후에 우리 경제 배웁니다.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진위계수 이런 계층 간의 격차 나타나는 지표가 더욱더 어떻게 됐다고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형, 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이 하층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있는 하층을 뜯어내서 중층으로 자꾸 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IMF 때는 오히려 중산층이 어떻게 됐어요? 하층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많더라.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더라. 오히려 상층은 공고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 불평등한 사회로 간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래식 이 그 피라미드형 계층보다 더 안 좋은 계층 구조가 바로 위에다가 쓸게요. 안 좋으니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층 역할을 해야 되는 누가? 중층이 제일 적고 하층이 제일 많아요. 중간층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중층 구성원의 비율이 낮고 상층이나 하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계층 구조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사회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좋은 순서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타원형 계층 구조.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계란으로 정확히 그린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이거 정확하잖아요. 지금 계란 모양. 비율 정확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지금 졸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자꾸. 그러니까 딱 보세요. 지금 상층 하층보다는 누가? 중층이 딱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층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없는 완전 평등형 계층 구조. 뭐 이거죠. 이게 없네요. 지금 상중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완전 평등형 계층 구조인데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바람직한 계층 구조를 정리해보면 바람직한 것은 요거. 현실에선 요것도 거의 없으니까 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개방형 계층 구조. 요게
적절히 합쳐져서 본인이 노력하면 언제든지 중이나 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노력 안 하면 중이나 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챕터 10에서 444쪽에 계층 이론과 계급 이론, 챕터 12요. 요거 구분하는 거하고 45쪽에 기능론 갈등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46, 47쪽에 계층이 이동할 때 분류라든가 계층 구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1 챕터 450쪽입니다. 자,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지금 사회 불평등을 배운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불평등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1번의 빈곤 문제 넘겨보시면 52쪽에 성불평등 문제, 53쪽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무슨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에선 사실상 3개, 빈곤,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고, 성불평등과 특히 사회적 소수자가 시험에 지방직으로 나왔습니다. 자, 빈곤, 뭐 가난한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빈곤,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은 모두 다 양괄호 5번에 보면요, 해결 방안이 나와요. 해결 방안이 잠깐만 볼까요? 51쪽에 5번에 빈곤 문제 해결 방안이고 나중에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해결 방안이 다 나오는데 해결 방안이 1번 개인적 차원, 바꿔보면 미시적 차원, 2번 사회적, 제도적 차원, 거시적 차원으로 나와요. 근데 개인적 차원만으로 빈곤,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가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죠. 현실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인 법적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까지 체크하시고 빈곤부터 보겠습니다. 뭐 빈곤이 뭔지는 다 아니까요. 뭐 생활 필수품 여러 가지가 결여돼 있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근대 도시사회에서 빈곤은 음식물, 주거 이런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것도 결핍, 빈곤으로 봅니다. 빈곤의 폐해 보시고 종류를 봐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생각하시면 그게 절대적 빈곤입니다. 인간이 생활 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의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가 바로 최저 생계비 이하입니다. 최저 생계비가 매년 달라지죠.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우리 그 시간당 최저임금 올라가듯이 조금씩 국가에서 정해서 매년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최저생계비가 1인 최저생계비, 2인 최저생계비, 3인 최저생계비가 있거든요. 4인, 5인, 6인까지 다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만약에 4인인데 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그럼 절대적 빈곤입니다. 국가에서 해줘야 되고요. 뭐를요? 공공부조를요. 챕터 12에서 복지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할 겁니다. 자, 기준은 최저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이며 저개발국, 한마디로 개발도상국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 같은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복지정책 여부에 따라 점차 개선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물론 지금도 최저생계비 밑에 있어서 못 먹고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겠죠. 자, 상대적 빈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은 뭐냐? 잘 살아요. 새끼 다 먹습니다. 근데 옆집은 맨날 1등급 플러스 한우만 먹는데 나는 간장에 김치만 넣고 비벼 먹는다 이거죠. 그럼 밥을 먹더라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인간이 생활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계비가 사회의 다른 가계, 즉 다른 가정이나 나의 비교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기준은 타인과의 비교고요. 상대적 빈곤의 특징은 선진국에서 나타납니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도 상대적 빈곤이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그럼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 그러면 상대적 빈곤의 기준도 있을 거예요. 요거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은 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뭔 소리냐? 51쪽에 용어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데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요. 우리나라 가정이 있겠죠. 그 가구를 돈을 제일 많이 버는 1등 가구부터 돈을 제일 많이 못 버는 꼴등 가구로 한 줄로 쭉 세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운 다음에 정확히 중위소득 뭐예요? 중간소득.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1인당, 2인당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얼마다 딱 나오겠죠. 이 소득의 반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중위소득의 반. 가끔씩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데 중위소득은 그럼 1등부터 꼴등까지 이게 50%죠. 그럼 50%에 50%니까 25%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표여서 갈 때 우리 절대적인 수치하고 퍼센테이지 구분하는 거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까 볼 겁니다만 이 중위소득하고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퍼센테이지를 그냥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위소득은 절대적인 액수잖아요. 그 액수가 100만 원이면 50%니까 50만 원. 157만 원이면 얘를 잘못 들었네요. 150만 원이면 7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5%라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입니다. 자,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기능 또 나왔네요.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거 기능론 이제 안 보고 예측해 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예측해야죠.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기능론은 야, 네가 노력하라고 능력 없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개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는 잘 돌아가는데 개인이 사회적 분배 구조나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으로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 열심히 노력해도 빚이 빚을 낳는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제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갈등은 빈곤의 원인을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너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죠. 개인을 사회에 적응하는 수동적 존재로만 본다는 또 단점은 있습니다만 자, 해결 방안 보셔야 되겠네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인적 차원의 해결으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리가또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사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죠.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지 멸정한데도 국가로부터 복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 나중에 복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할 겁니다.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죠. 자,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회 불평등 문제는 이 사회적 차원이 중요합니다. 빈곤층에게 경제적 지원, 직업교육, 제공, 교육 같은 거 잘 해주고요. 최저임금제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간접적 차원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빈곤 문제 해결 방안을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성불평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다음 시간은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보고 복지. 복지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복지 항상 강조하고 뒤에 이제 13챕터부터는 조금 쉬워질 겁니다. 조금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나가도 뒷부분은 이제 우리 대단으로 5단원, 6단원이니까요. 좀 쉽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강조드리는 복습을 그날 배운 거 꼭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